안녕하세요. 홍성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하면 어디를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이견은 상당히 분분합니다. 그러나 1995년 한국 기네스협회가 발표한 게 있습니다. 한국 최고 오래된 기업으로 두산그룹을 선정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두산그룹은 1886년 8월 1일 창업회장인 박승직 씨가 서울 종로에 박승직 상점을 개점한 것을 그룹이 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은 현재 4세가 그룹 회장직을 맡아 경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기업인 만큼 그동안 파란만장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두산그룹이 다시 위기를 맞고 있어서 제가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그룹이 주력 기업인 두산중공업이 현재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탈원전 시책은 휘발유에 불을 붙인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100년 넘게 기업을 영위하면서 수많은 난관을 헤쳐온 두산그룹이 현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또 현 경영 체제는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980년대 말 90년대 초 제가 일선에서 한창 취재하던 시절 국내 창업회장분들은 대부분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때 창업회장을 만나서 창업 스토리를 취재할 때 창업회장들 늘 물어보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창업회장들은 가장 저한테 얘기하는 게 사업이 잘 되는 것은 물론 자식들도 하나같이 공부를 잘하고 집안이 또 화목해서 집안을 부럽게 하는 회사가 있다. 그 집안이 바로 두산그룹을 얘기했었습니다. 얼마 그때 모 중견 창업회장은 저한테 이런 일화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현대그룹 창업회장인 정주영 회장이 두산그룹 박두병 회장 집안을 특히 부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약간 과장일 수 있는 얘기지만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하루는 정 회장이 박두병 회장을 만나 회장님 어떻게 하면 자식들이 하나같이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박두병 회장이 그럼 조용히 한번 따라와 보라 해서 따라갔답니다. 박 회장은 정육점에서 돼지 한 마리를 사서 가마니에 넣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마니를 내려놓으며 내가 잘못해서 사람을 치어 죽였는데 어떻게 하겠냐 하고 묻자 자식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제가 대신 책임지겠다고 나서더라는 것입니다. 이를 보고 정주영 회장은 아버지 권위가 이렇게 돼야 하는구나 하고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두산그룹은 한때 형제간 의리가 있는 기업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2000년대 들어 형제인 안으로 그런 명성은 시들해지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두산그룹이 창업주인 박승직 회장은 일제강점기 때 종로에 포목 사업을 시작해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1915년에는 그 유명한 박가분이라는 화장품을 만들어 엄청난 부를 만들어갑니다. 이 박가분은 국내 최초의 화장품이기도 합니다. 이때 축적된 자본으로 기린 맥주에 출자하면서 맥주 사업에도 눈을 뜨게 됩니다. 해방 뒤에는 장남인 박두병 회장이 사실상 기업 경영을 맡아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박두병 회장은 박승직 상점을 두산상회로 바꾸고 1952년 적산기업인 동양맥주를 사들여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동양맥주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오비맥주입니다. 당시 국내에는 동양맥주에서 생산하는 오비맥주와 조선맥주에서 생산하는 크라운맥주가 있었는데 동양맥주 생산 시장 점유율이 거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두산이란 회사명을 오비그룹으로 바꾸기까지 했겠습니까? 오비그룹은 1970년대 후반 들어 건설, 기계 쪽으로 사업이 다각화됩니다. 이때 다시 두산그룹으로 개명해서 거창하게 CI 작업을 해서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두산그룹은 1990년대 초까지 맥주, 콜라 등 식품 위주의 소비자 산업이 주력이었습니다. 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위기감이 찾아옵니다. 창립 100주년이 되던 1996년 적자 규모가 9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 적자는 당시 엄청난 큰 금액이었습니다. 위감이 닥쳐오자 두산은 사업 구조조정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를 진두지휘한 사람이 바로 그룹 기조실장이었던 박용만 현 대한상의 회장입니다. 그는 박두병 회장이 6남 밀려 중 5째 아들입니다. 그룹 사업을 생활문화,
기술 소재, 정부 유통 등 3개 사업군으로 나눠 육성하기로 하고 과감하게 계열사를 통합하거나 매각합니다. 총 23개 계열사를 4개사로 통합하는 결단을 이때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1997년 찾아온 IMF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력 사업이었던 오비맥주를 벨기에 맥주회사에 팔아넘겼고 지금 하나은행 본점이 들어서는 을지로 본사 사옥마저 팔았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실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조정으로 두산그룹은 힘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인수합병에 나섭니다. 2001년 정부가 소유하고 있던 그 유명한 한국중공업을 인수합니다. 한국중공업은 재계의 부도옹이라고 불리는 현대그룹 정정 회장의 동생인 정인영 회장이 창업한 현대양행의 전신입니다. 발전 설비 분야로는 세계 탑을 차지할 정도로 큰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두산의 주력 기업인 두산중공업입니다. 2005년에는 대우종합기계를 사들여 두산인프라코어로 개명합니다. 이 회사는 건설 중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한때 두산그룹이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회사였습니다. 외국의 유명 회사들도 거침없이 사들입니다. 밥캡도 이때 사들인 회사입니다. 소비재 생활용품 회사에서 발전설비, 건설 중장비, 해수플랜트, 환경산업 등 그야말로 중후장대한 사업군으로 재편된 것입니다. 이렇게 두산이 변신할 때까지 순탄하기만 했는가 하면 절대 그런 것만 아니었습니다. 몇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잘 알려진 페놀 사건입니다. 페놀 사건은 1991년 3월 구미시에 있던 두산전자 공장에 있는 페놀 원액 저장 탱크에서 파이프 파일로 원액이 흘러나오면서 시작됩니다. 이 페놀이 결국 영남권 수돗물을 공급하는 다사 취수장을 오염시키면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당시 이 사건은 영남권 수돗물 부족 사태를 야기할 정도로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국회, 언론 등 연일 두산과 정부 정책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습니다. 결국 두산은 박용곤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전문 경영인 체제가 들어섭니다. 이때 환경부 장관도 경질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관련 법령들도 새로 정립되는 등 국민 의식이 바뀌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두산그룹도 창립 이후 최대 위기로 인식해 오너 경영인들이 경영 일선에서 손을 떼는 조치를 취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여서 겨우 수습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유증은 소비재 위주의 그룹의 직격탄을 맞습니다. 국민들이 두산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부터 오비맥주가 휘청거립니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국내 맥주 시장은 오비맥주가 절대적이었습니다. 조선맥주에서 나오는 크라운 맥주가 있었지만 오비 아성을 넘볼 처지가 안 됐었습니다. 페놀 사건을 계기화로 조선맥주는 지하 150m 안반수에서 물을 끌려 올려서 비열 처리된 새로운 맥주를 만들었다고 대대적인 선전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이트 맥주입니다. 그 전까지 브랜드는 크라운 맥주였습니다. 하이트 맥주는 나오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1996년에는 처음으로 하이트가 오비를 시장 점유율에서 앞서는 이변을 일으킵니다. 이를 경영사학자들은 맥주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두 회사는 연일 지면과 공중파 TV를 통한 광고전을 벌이며 결투를 했지만 결국 하이트의 승리로 결말이 나고 맙니다. 두산그룹은 오비맥주를 외국계 기업에 팔고 말았고 하이트 맥주는 그 후에 진로 소주를 인수하는 등 주류업계의 선두주로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위기가 흔히 얘기하는 형제인환입니다. 앞서도 얘기했듯이 두산그룹은 자식들이 공부도 잘했고 형제간 우위가 좋기로 소문난 집안이었습니다. 다른 기업 창업회장들도 항상 부러워했던 집안이었습니다. 박승직 회장이 창업은 했지만 두산그룹이 틀을 만들고 이렇게 성장시킨 것은 박승직 회장이 장남인 박두병 회장입니다. 창업회장이 46세 때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박두병 회장에 대한 자식 사랑은 남달랐다고 합니다. 박두병 회장은 박승직 상점에서 두산 상회로 개명하고 어쩌면
현대식 기업 틀을 마련한 사람입니다. 박 회장이 슬하에는 6남 1녀가 있습니다. 박 회장은 자식들 교육도 잘 철저히 했었습니다. 도둑이 와서 재물은 훔쳐갈 수 있지만 머리에 들어있는 것은 절대 훔칠 수 없다며 지식이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장남인 박용곤 회장과 차남인 박용호 회장은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미국으로 보낸 유학파입니다. 그 및 동생들도 모두 경기고와 서울대를 마치고 미국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만큼 공부도 잘했고 집안 교육열도 남달랐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2005년 제가 서울신문 산업부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때 기획한 게 재벌가 대탐구 시리즈였습니다. 당시 부회장인 박용만 회장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두산은 파벌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두산파다. 우리 형제도 마찬가지다. 그만큼 집안이 우애가 좋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박용만 회장은 분명하게 가풍은 장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집안에서 형제가 소송을 제기하며 싸웠다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장남인 박용곤 회장은 페놀 사건이 있기 전까지 그룹 회장을 맡아서 경영을 총괄했었습니다. 그러나 페놀 사건으로 그룹이 최대 위기에 봉착하자 당시 대한상위 회장이었던 정수창 회장을 잠시 회장으로 앉혔습니다. 정수창 회장은 전문 경영으로서 두산그룹을 키운 공신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페놀 사건이 잠잠해진 1993년 가족들이 다시 그룹 회장을 맡습니다. 그래서 동생인 박용호 회장한테 1996년 물려줍니다. 박용호 회장은 형제들과 갈등으로 2005년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나중에 박용호 회장은 집안에서 파문까지 당합니다. 새로 시작한 사업까지 안 되자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었습니다. 다음 회에는 왜 형제인 난은 일어나고 지금 두산그룹이 처해 있는 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 심도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